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대선 출마하기로 확실히 마음을 굳히신 건가요? 뭐 지금 그 시점이 언제일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탄핵 인용이 되는 게 뭐 제가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는 때라면은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습니다. 네, 탄핵 결정 시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원에게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근데 뭐 저 때문에 뭐 그렇게 결정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 결정 시기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뭐 어떤 경우에도 그 재판 심사 지연 절차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빠르게 결론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뭐 환율 문제 그리고 뭐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부 회복됐다고는 하지만은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계속 유지됐을 때 국민들 삶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결정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뭐라고 보세요?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어쨌든 이 탄핵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여러 가지 뭐 법률적 방어권을 다 행사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과정을 국민이 소상히 알고 있고 지금 뭐 저는 솔직히 양쪽 뭐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이 각자에게 제기된 어떤 사법 리스크나 아니면 탄핵 절차에 대해 가지고 뭐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건 괜찮지만은 가장 추한 형태로 방어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바로 송달 거부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대통령인 사람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송달 거부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의아합니다. 네, 이 의원 대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대선 나가지 말라 이런 조언을 하셨어요. 뭐 나가지 말라고 안 나갈 건 아니니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저는 공백기를 좀 가지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 네. 몇 개월 이런 것도 아니고요. 우선은 지금 물러나셨으니까 한 달 정도는 우선 좀 주변 사람들과 상의도 하고 이렇게 계시면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인데 아마 뭐 지금 국내를 뭐 여행을 도시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걸 봐서는 바로 대선 행보를 이어나갈 걸로 보이는데요. 정치하면서 그 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간과할 때가 있는데 저는 지금은 저 같으면은 좀 쉬어야지 이럴 텐데 너무 급하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실적이 좋아야 리더십이 생긴다. 그렇죠. 예. 우리가 회사에 다녀도 사실 사장님 중에서 평소에 아주 잘 대해주지만 월급 끊기는 사장님과 네. 평소에 좀 딱딱하면서도 하지만 월급 잘 나오고 그리고 성과급 잘 나오고 이런 사장님이 좋으냐 물어보면요. 대부분 그런 둘 간의 비교를 하면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예. 근데 아마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뭐 검찰 공무원으로서는 승승장구했고 네. 그런데 지금 정치에 들어와가지고는 실적이 좀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실적을 신경 쓰지 않고 지금 뭐 다른 메시지만 발산해가지고 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목한 게 한 대표가 정치를 계속하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동훈 대표가 뭐 보수 정당을 바꿔보겠다라고 이렇게 모토를 걸고 정치했는데 네. 뭐 그 모토 자체는 저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실적이 없고 저는 어쨌든 보수 정당을 바꿔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대통령 선거 지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봤고 당 지지율도 제가 있는 1년 동안은 거의 국민의힘이 50%에 육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호는 비슷하고 지향점 비슷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성과가 좀 안 좋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좀 뭐 수신하고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좀 재정비를 하고 다시 이렇게 도전한다고 했을 때 그때 마음을 좀 고쳐먹고 옳은 방향들로 간다고 하면은 옳은 선택들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비슷한 지점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철학은 공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 연대도 나중에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요 또 다른 문제인 게요.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보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총선 때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까지 또 대표직 해온 것도 그렇고요. 이준석과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무시 전략을 일궈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개혁신당
그 당사도 그리고 회의실도 한번 방문 안 했거든요. 여기는 이례적인 거죠. 이재명 대표는 뭐 사실상 범죄자 취급하면서 만나면서 반대로 또 범보수권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신당에는 무시 전략을 일관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무슨 전략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 자세를 유지한다 그러면 만날 일이 없겠죠. 친한동훈계 예.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보세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탄핵 찬성 의원들과의 연대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다 친한 분들이니까요. 네. 제가 뭐 대화를 계속하고 어제도 사실 저녁 식사를 뭐 그분 중에 한 분이랑 했는데요. 그와 별개로 그분들이 한동훈 대표가 대선 행보하겠다 그러면 동참할지 아니면 또 그와 비슷한 테두리에서 같이 활동할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보내는 메시지가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탄핵엔 반대한다. 이 논리적 모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뭐 탄핵 반대 및 좀 이상하게 좀 국민 여론과 반대 방향으로 가시려는 분들이 그분들이 뭐 지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네. 노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라는 것이 국민들과의 삶과는 관계없이 그분들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그분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삶과 죽음의 문제인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트라우마가 있는 그때 거죠. 본인들이 탄핵을 하고 나가지고 그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검사들이 거의 칼 들고 와서 보수 진영을 난도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설에 따르면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수사해가지고 그분들 중에 뭐 솔직히 말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있고 뭐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솔직히 캥기는 게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특히 별안간 탄핵 아닙니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친위 쿠데타 성격의 계엄을 일으키면서 별안간 탄핵이기 때문에 준비할 새도 없이 예를 들어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 네. 그러면은 이거 범위가 확장되면서 소위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것이 많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윤핵관이라 불리는 나와 윤핵관이라는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와 아주 밀착되어 있던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같이 했던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아주 강도 높은 수사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야 내가 2달 뒤엔 내가 완전히 뭐 피의자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정치적인 생사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막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의원님은 젊은 보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보수의 정신 어떻게? 전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요. 저는 보수 정치에 있어서 지금 2번이나 탄핵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결국 그걸 구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전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보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입으로 뭐 자유 얘기한다고 해서 본인이 자유를 구현하려고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 믿기지가 않는데 이런 겁니다. 그 진보가 내세우는 것과 보수가 내세우는 것이 다르긴 한데 그중에 우리가 선악으로 놓고 보면 안 된다. 네. 어디가 선하고 어디가 악하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서로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진보가 한 10년 가까이 주장해온 것은 가진 자의 것을 뺏어가지고 그 나머지에게 분배할 수 있다. 나누면은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게 최근의 정책적인 기조였다고 한다면은 보수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잘 되겠느냐. 결국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해가지고 그 안에서 각자가 개별 역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이런 정도의 정책적 관점 차이가 있다 보거든요. 이게 가진 자의 것을 나눠가지고 분배하면 무조건 잘 된다. 이것도 사실 이런 겁니다. 최근에 젊은 세대는 약간 다르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 주식 관련해가지고 금투세 논쟁이 있었을 네, 때 그렇죠. 진성준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은 아니 이거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 과세하겠다는데 왜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느냐. 왜냐하면 5천만 원 이상 주식으로 수익 남기는 분이 대한민국 1%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를 과세하겠다는데 왜 99%도 거기에 따라 반대하느냐.
그건 이제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런 구호에 사람들이 동했는데요. 네. 이제 젊은 세대는 뭐 다 공부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아는 거죠. 그 1%의 대주주에 대한 적극적인 과세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 자체를 끼치는 영향. 위축시켜버리면은 99%인 그보다 적게 버는 나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만큼 그렇게 1대 99의 논리가 안 통하는 거거든요. 이게 미국 대선에서도 최근에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유권자들이 과거 2010년대 같으면은 뭐 1대 99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논리에도 반응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진지한 접근하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단순히 그런 어떤 선악 구도 아니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를 나누는 구도 이런 식의 진보 정치만은 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보수 정치가 말하는 담론 자체는 그래도 유효하다 봅니다. 다만 그것을 구현할 능력이나 아니면 진정성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당내 상황 다소 어수선합니다. 네.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 의원의 측근 당직자 3명을 전격 정지를 했고 이 의원님이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뭐 허은하 대표도 지금 본인이 어쨌든 당을 이끄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정체되는 분위기에 대해 가지고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의 뭐 인사권을 활용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당에서 이번에 허은하 대표가 전격 경질한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냐 첫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개혁신당에서 어려운 과정을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은 형태로 잘릴 만한 사람들이냐에 대해서 당내에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한 2달 정도 된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당내에서 계속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반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된 거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사무총장을 잘랐습니다. 그럼 사무총장의 후임이 누구인지라도 정해놓고 잘랐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는 와중에서 후임도 없는 상태에서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떠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구성원들도 궁금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후임을 찾아가지고 잘라놓고 후임을 찾으러 다니는 모양새던데 좀 그래서 당내 구성원들이 해명을 요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 더 해보죠. 뭐. 지금 비대위원장을 놓고 고심 중인데 중진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어요. 친윤 중진이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게 만약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당내 분위기 일신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그럼 왜 그런 논의가 나오느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은 정치적으로 정치 생명.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선택이지만은 저는 중진들 또는 윤핵관들 중심으로 다시 당을 꽉 잡고 가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권선동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대표 만났는데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헌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이라는 건요. 저는 절대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되지 않는다 봅니다. 개헌이라는 거는 항상 탄핵당하고 나선 몰리는 쪽에서 개헌하자 이런 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헌이라는 건 정말 누군가가 대통령이 돼서 임기 초에 본인의 권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갔을 때 하는 거고요. 지금 개헌 얘기 나오는 거는 시간 끌기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저도 개헌을 하면 선호하는 정치 체제가 있고 개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은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아, 시기가.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굳이 말하면은 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개헌의 핵심 아젠다인데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세력에서는 절대 안 받죠. 자기가. 그래서 민주당은 선을 긋는 거군요. 그렇다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추경을 요구했어요. 예. 예산안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근시안적인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결국에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때는 예산을 삭감해놓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국가 운영이 어려워지면은 예산을 또 늘려주겠다. 추경은 그렇게 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이게 정치적인 공세를 한 다음에 다시 나중에 추경으로 또 생색내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국가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 추경을 하지 않을 정도로 면밀하게 계획해가지고 가는 것이 맞고, 뭐 대외적인 경제 상황이 변하면 추경할 수 있는 거지만은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뭐 많은 게 변한, 한 달이 아니죠. 한 2주 사이에 많은 게 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한 건 정치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되게 정치적인 그런 행동들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국정안정협의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굳이 비판하자면 한 2주 전쯤에 본인이 뭐 한덕수 총리랑 두 분이 서가지고 소통형 행사하려다가 국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국정안정협의체라는 게 뭡니까? 그때는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내가 국정을 이끌겠다고 했다가 지탄받은 거고, 지금은 야당이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흡사 본인들이 여당이 된 양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가에서 헌법이 지정한 절차에 따르면은 결국 한덕수 총리님이 권한 대행으로서 거의 네. 대부분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상정하고 싶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내일 만약에 국방 상황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 북한이 뭐 도발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헌법에 따라 가지고 한덕수 총리님 중심으로 그런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헌법이 정해놓은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법이거든요. 근데 뭐 흡사 국가적 비상사태에도 그럴지언정 지금 나머지 상황에 대해 가지고 갑자기 야당이 주도하는 그런 국정협의체가 뭘 한다? 그게 바로 위헌입니다. 네. 윤 대통령 그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모습은 좀 다릅니다.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서류도 받지 않고 있는데 이제 수사기관이 좀 정리가 됐어요. 네. 이제 수사가 일어나되면 수사에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딱 풍기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수사검사로서 상당히 스타검사로 유명했던 분인데, 이게 검사라는 분들도 남 잡아놓는 거는 전문가인데 본인이 정작 수사의 대상이 되니까 이렇게 허술할 수 있구나. 왜냐, 국민들의 이런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본인이 법률 기술자로서의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안타깝고요. 저는 국민들께 가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치권에서 좀 법률가 좀 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쩌다 보니까 지금 다시 여야의 사령탑도 법대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권성동 대표 검사 출신, 이재명 대표 변호사 출신, 대통령도 검사 출신, 한동훈 전 대표도 검사 출신.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가면요. 대통령 윤석열 서울대 법대, 그 당시 비대위원장 황운영 네, 서울대 네. 법대, 네. 한동훈 후보 서울대 법대,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서울대 법대. 이런 일색 속에서 법대 출신들과 율사 출신만 있으니까 항상 과거를 재단해가지고 선악을 가르려고 합니다. 이게 이분들의 직업적 특성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국정조사 추진하고 있어요.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사실 우원식 의장님께 저희 개혁신당에서 이 계엄령이 발생했을 때 바로 좀 국정조사를 진행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여러 중요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늦어진 거지만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충분한 이런 계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탄핵이 이루어졌어도 저는 괜찮다 봤거든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뒤늦게라도 이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계엄령에 대한 진실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그에 따라서 탄핵 심판 절차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명태균 씨 관련 수사도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황금폰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 쓰던 전화기 내용이 공개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처음부터 저도 언론에 증언했던 것처럼 아마 그런 전화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 같은 것이 많을 겁니다. 예,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실제 공천 개입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보면은 예전에 공개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사장의 대화 외에도 그 공개된 대화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뭐 그 대화의 한 7, 80%가 삭제된 지금 버전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 누구에게 본인이 연락했다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뭐 계엄 정국에서 좀 덜 관심 받는 것 같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공천 개입이라는 데서는 상당한 증거가 나올 거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 측, 그게 변호인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언행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했다고 해요. 뭐 그런데 사실관계가 변화하겠습니까? 언행을 조심하고 안 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그 표현은 그 홍준표 대표 측에서는 명태균 사장을 이제 사기꾼으로 몰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이제 사실 그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이제 하니까 그런 감정 대립이 양쪽 간에 커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 때문에 진실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수사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발단이 된 2022년 재보궐선거. 예. 당시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고 예. 대표가 이 의원이었어요. 예. 경찰에서 관련 조사를 좀 요청을 했나요? 전혀 없습니다. 네. 저에게는 어떤 조사 요청도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 의원도 몇 번 이제 접촉이 있으셨는데 명태균 씨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몇 번 접촉 정도가 아니라요. 상당히 오랜 기간 알고 지냈는데 저는 이분과 뭐 금전 거래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부탁하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고생하고 있는 그 분야와는 관계가 없고요. 이분이 제가 몇 번 언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신임을 얻으면서 사실 정치인과 메신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잘한 편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분이 창원 출신으로서 서울에 연고가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 메시지 전달하고 하면서 뭐 기자들에게 유출되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권에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 있는데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야당 단독 의결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돼도 국민의힘이 지금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데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이제 해놔가지고 이게 지금 내로남불 또는 모순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북한이 내일 쳐들어와도 전군을 지휘해서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 훨씬 약해 보이는 권한인 이런 임명권 정도는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제2요구권은 좀 부담이 더할 텐데 어떻습니까? 제2요구권도 있지만은 저는 정치적으로 그걸 행사하느냐는 한덕수 총리님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제2요구권 행사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